저는 북한이 아닌 스위스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갔죠. 전 세계 뉴스가 저를 보도했어요. 북한 외교관 망명. 하지만 자유를 맛본 지 3초 만에 북으로 보내달라 했습니다.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발. 제발이요. 저는 대사관 문 앞에서 울부짖었어요. 바로 제 딸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준입니다. 한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외교관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의 험난한 여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탈북자들의 진실된 증언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직함이었죠. 김태준 동무, 오늘 회의 준비 다 했겠지? 대사동무께서 물으셨어요. 네, 대사동무. 다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유엔 건물은 웅장했어요. 높은 천장, 각국 국기들. 조선 대표단 입장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대부분 저희를 경멸하듯이 쳐다봤죠. 인권 문제에 대해 조선 측 입장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서방 외교관이 물었어요. 우리 공화국에는 인권 문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된 답변을 읽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희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야 했죠.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외교관들은 제네바 시내 한 호텔에 묵고 있었어요. 김태준 동무 잠깐 같이 가세. 보위부 담당 박철수 동무가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복도 끝 방으로 갔어요. 오늘 회의에서 서방 놈들이 뭐라고 했나? 인권 문제 들먹였습니다. 그래서 동무는 뭐라고 답했나? 준비된 답변대로 했습니다. 박철수 동무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매일 이랬습니다. 회의 내용, 만난 사람, 대화 내용. 모든 걸 보고해야 했죠. 잘했네. 가보게.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만의 공간. 하지만 여기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방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특별히 허가받은 핸드폰. 하지만 통화 내용은 다 감청됐죠. 평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딸 금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금별아, 아빠다. 아바이. 언제 오십니까? 금별이는 12살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싶구나. 잘 지내고 있지? 금별아, 아빠가 일이 있어서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딸의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별이는 평양에서 먼 친척 숙모와 살고 있었어요.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북에서는 해외 근무를 하게 되면 처자식을 데리고 올 수 없었습니다. 금별아, 아빠도 그러고 싶어. 조금만 참아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12살 딸이 혼자서. 금별아, 미안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빵, 치즈, 햄, 커피 이와 같은 음식들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맛이 없었어요. 김태준 동무 안 먹나? 옆 테이블에 앉은 리명철 동무가 물었습니다. 식욕이 없어서 그럽니다. 자네도 역시 미제 음식이 입에 안 맞나 보군. 리명철 동무는 저보다 서열이 높은 1등 서기관이었어요. 김동무 딸 생각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 힘들겠지. 나도 그래. 리명철 동무도 가족을 평양에 두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당을 위한 일 아니겠나.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마쳤어요. 오전에는 유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인권이사회 특별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오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탈북자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2019년 탈북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본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도 북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를 막을 수 없었죠. 우리 공화국은 이런 거짓 증언을 단호히 규탄합니다. 대사동무께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거짓이 아니라는 걸.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네바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웃고 얘기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여기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구나. 김태준 동무. 뒤에서 박철수 동무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나? 빨리 가세. 저는 서둘러 걸었습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도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리명철 동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김 동무 잠깐 얘기 좀 하세. 무슨 일입니까? 리명철 동무가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민 동무 알지? 2등 서기관 박성민 동무 말입니까? 그 동무가 사라졌네. 어제부터 안 보여. 방에도 없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래, 망명한 것 같아. 외교관이 해외에서 도망치는 것. 그것뿐이 아니야. 리명철 동무 얼굴이 창백했어요. 평양에서 연락 왔는데 박성민 동무 가족들이 전부 잡혀갔대. 처자식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모양이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어린 것들까지. 리명철 동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금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만약 내가 망명하게 되면 금별이도.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동무들, 어제 반역자 박성민의 배신 행위가 있었습니다. 대사동무께서 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회유 공작에 넘어간 것입니다. 동무들은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겠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철수 동무가 저를 불렀어요. 김태준 동무 박성민과 친했지? 그저 업무상 알고 지냈을 뿐입니다. 그자가 동무한테 이상한 말 한 적 없나? 없습니다. 확실한가? 네, 동무. 확실합니다. 박철수 동무가 저를 오래 쳐다봤어요. 알았네, 가보게. 방으로 돌아와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자유로운 도시. 하지만 저에게는 감옥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금별이는 언제까지 혼자 있어야 하나? 외교관 임기는 아직 2년이나 남았어요. 2년 동안 금별이는 혼자.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망명. 하지만 금별이를 어떻게 하지? 매일 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잠들 수도 없었어요. 일주일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성민 가족들. 수용소에서 다 죽었답니다. 리명철 동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망명하면 안 돼. 금별이를 지켜야 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언젠가는 금별이를 구해야 해. 이 지옥에서.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을 위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성민 동무 망명 사건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김태준 동무 오늘 누구 만났나? 서방 외교관들과 회의했습니다. 무슨 얘기 나왔나? 메일 보고, 메일 감시,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스위스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서기관님. 그가 영어로 인사했어요. 저도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아, 죄송하지만. 주변을 둘러봤어요. 박철수 동무가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스위스 외교관이 떠나고 박철수 동무가 다가왔어요. 저자가 다가와 단무를 제안했지만 끝내 거절했습니다.
잘했네. 서방 놈들과 함부로 어울리면 안 돼.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동무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김동무는 믿을만하네.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늦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1등 서기관 리명철일세. 문을 열자 리명철 동무가 들어왔어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동무 무슨 일입니까? 리명철 동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동무 그런 말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변을 살폈어요. 알아.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진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김동무. 나한테만 솔직하게 말해보게. 동무도 망명 생각해 본 적 있나?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동무 그게 무슨. 나도 안다. 위험한 얘기라는 거. 리명철 동무가 침대에 앉았어요. 근데 나는 말이지 견딜 수가 없네. 매일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자식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서 말이야. 김동무는 딸이 하나밖에 없지? 그 아이를 이 지옥에서 구하고 싶지 않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나도 그래. 리명철 동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 우리가 망명하면 가족들은 박성민 동무 아이들처럼.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리 동무 이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맙시다. 리명철 동무가 일어났어요. 미안하네. 오늘 술 한잔 마셔서 그런가 보네. 리명철 동무가 나가고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방금 위험한 대화였어. 혹시 테스트가 아니었을까? 아님 도청이라도 됐으면.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금별이가 철조망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깼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현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틀 뒤 평양에서 급전이 왔어요. 김태준 동무 딸 금별 학교에서 쓰러짐. 현재 병원 입원 중.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금별이가 쓰러졌다고.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숙모였습니다. 숙모님, 금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 태준 동무. 금별이가. 숙모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양실조래요.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리고 스트레스도 심하다고. 제가 지금 갑니다. 어떻게 오실 건가요? 여기 평양인데. 방법을 찾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대사동무를 찾아갔습니다. 대사동무 긴급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귀국을 허가를 주십시오. 대사동무께서 저를 쳐다봤어요. 김태준 동무 자네 임무가 뭔가? 당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당의 임무를 버리겠다는 건가? 자네 딸 하나 때문에 당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네. 대사동무. 병원에는 내가 힘써 놓겠네. 나가보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아 복도로 나와 벽에 한참을 기대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또 리명철 동무가 찾아왔습니다. 김동무 들었나? 무슨 말씀입니까? 평양에서 새 지시가 내려왔네. 외교관 가족 감시 강화. 우리 가족들도 이제 매주 보위부 조사를 받는다더군.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금별이도 그렇겠지. 박성민 동무 사건 때문이야. 외교관들 가족을 더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거지. 인질로 삼겠다는 거 아니겠나. 리명철 동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망명 못하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어떻게든 금별이를 구해야 해.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그 영국 외교관을 다시 만났어요. 유엔 건물 복도에서. 김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돌아서려는데. 따님은 괜찮으십니까?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님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희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영국 외교관이 명함을 건넸어요.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가 떠나고 저는 명함을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건 함정일까? 아니면 진짜 기회일까? 멀리서 박철수 동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영국 외교관의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지만 차마 꺼낼 수 없었어요. 함정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과 금별이를 구할 방법이 있다면 시도는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죠. 매일 밤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제임스 리차드슨 영국 대사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평양에서 또 소식이 왔습니다. 금별이가 학교를 안 간답니다. 그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의가 있었어요. 오늘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다룹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철조망, 뼈만 남은 아이들, 고문당한 사람들이 차례로 나왔죠. 이 아이는 8살입니다. 발표자가 말했어요. 부모가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3대가 함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빛이 금별이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만약 금별이가 저 사진 속에 있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태준 동무 괜찮나? 옆에 앉은 리명철 동무가 물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에 얼굴을 대고 토했어요. 금별이를 어떻게든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차드슨이었습니다. 김서기관님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비어있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리차드슨이 문을 잠갔습니다. 당신 따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당신이 망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따님도 함께 구출할 방법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먼저 당신이 망명하십시오. 그러면 국제 여론이 움직입니다. 북한은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따님을 구출할 기회가 생깁니다. 내가 망명하면 우리 금별이는 보입으로 끌려갈 텐데 어찌 기회가 생긴단 말이오.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차드슨이 서류를 꺼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박성민 사건 이후 외교관 가족들은 모두 감시받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금별이가 위험하다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북한은 당신들을 통제하기 위해 가족을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정은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리차드슨이 새 명함을 건넸어요. 이 번호는 24시간 연결됩니다. 결심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차드슨이 나가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망명을 하자니 금별이가 걱정이고 안 하자니 이대로 있을 수도 없었죠. 창밖으로 제네바 호수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열자마자 박철수 동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준 동무.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오늘 회의 후에 어디 갔었나? 화장실에 갔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박철수 동무가 일어났어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동무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성민 동무 같은 짓 말이야.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박철수 동무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김동무 딸 금별이라고 했나? 귀여운 아이더군. 박철수 동무가 나가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금별아,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하니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날 밤은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결정을 번복했어요. 망명한다. 아니야, 금별이가 위험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박성민 동무 아이들처럼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금별이를 반드시 구한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금별이를 안전하게 구할 방법이 있어야 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평양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금별이가 병원에 다시 입원했답니다. 영양실조가 더 심해졌대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리차드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김태준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UN 도서관에서 뵙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제네바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새하얀 눈을 보며 금별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북한 외교관 김태준으로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UN 도서관 3층 구석진 자리에서 리차드슨을 만났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망명하면 금별이가 위험해집니다. 북한은 즉시 보복할 겁니다. 리차드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리차드슨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선 당신이 한국 대사관으로 망명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할 겁니다. 북한 정부의 시선을 끄는 거죠. 그때 당신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망명을 철회하고 돌아가겠다고요. 제가 놀라 물었어요. 돌아가겠다고요? 네, 하지만 진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연극입니다. 리차드슨이 계획을 설명했어요. 당신이 돌아가겠다고 하면 북한은 선전에 이용할 겁니다. 제국주의 회유 공작에 넘어가지 않은 충성스러운 외교관이라고요. 그리고 당신을 평양으로 불러들일 겁니다. 바로 그때 평양에 있는 따님과 함께 탈출하는 겁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북한 내부에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브로커들, 안내자들, 그들이 당신을 도울 겁니다. 다만 보위부의 감시를 뚫어야 하고 한치 실수 없이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리차드슨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 오후 4시 한국 대사관 정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기자회견에서 돌아가겠다고 말하십시오. 북한은 당신을 영웅으로 만들 겁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쌀 것도 없었어요. 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금별이 사진 한 장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3시 방을 나섰어요. 김태준 동무 어디 가나? 복도에서 박철수 동무와 마주쳤습니다. 산책하러 갑니다. 그래. 저녁 때까지 돌아오게. 알겠습니다. 호텔을 나왔어요. 제네바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호텔에서 10분 거리였어요.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혹시 미행이 있나 확인했죠. 3시 50분 대사관 앞에 도착했어요. 높은 담장과 철문이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금별아, 아빠가 간다. 4시 정각 대사관 정문으로 뛰어갔습니다. 멈추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경비원들이 놀라 달려왔어요. 저는 북한 외교관 김태준입니다. 망명을 원합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종갓나 잡으라. 박철수 동무와 다른 보위부 요원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문 열어주십시오. 철문이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박철수 동무가 문까지 왔지만 들어올 수 없었어요. 김태준, 이 배신자 새끼, 당장 나오라. 하지만 저는 이미 대사관 안이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저를 맞았어요. 괜찮으십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냈어요. 첫 번째 단계를 성공한 거였죠.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가 저를 보도했습니다. 북한 UN 대표부 외교관 망명.
김태준 서기관 제네바 한국 대사관 진입. 북한 외교관 연쇄 망명 사태. 대사관 회의실에서 뉴스를 봤어요. 리차드슨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1시간 뒤 북한 대표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태준 동무 가족 소환. 딸 금별 평양 보위부로 이송.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금별이가 잡혔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리차드슨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기자회견을 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북한 대표부 앞에 기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대표부 건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한국 측과 협의한 대로 거짓 귀환을 하기로 했죠. 김태준 동무 정신 차렸나? 대사동무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네, 대사동무.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하게. 조국을 배신한 것을 뉘우친다고 말해야 해. 알겠습니까? 네, 대사동무. 10시 기자회견장으로 나갔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김태준 서기관, 왜 망명을 철회하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국주의자들의 달콤한 유혹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준비된 멘트를 읽었어요. 하지만 제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저는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외교관입니다. 망명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당의 처분을 받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제 자발적 선택입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금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사동무께서 말씀하셨어요. 잘했네, 김동무. 평양에서 영웅 대접 받을 걸세. 고맙습니다, 대사동무. 일주일 뒤 평양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제네바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유의 땅이 사라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금별이를 구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보위부 요원 2명이 저를 감시했습니다. 김태준 동무 평양 가면 조사받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하면 금별이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함께 탈출해야 했죠. 리차드슨이 준 연락처가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평양의 브로커 연락처였어요. 암호는 봄비가 내린다였습니다. 비행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했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조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제 조국이 아니었어요. 제 딸을 인질로 잡고 있는 감옥이었죠. 공항에서 보위부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동무 타계.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평양 거리가 보였습니다. 텅 빈 거리, 낡은 건물들, 선전 구호들이 가득했죠. 제네바와는 너무 달랐어요. 차는 보위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금별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반드시 너를 데리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보위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어요. 김태준 동무 내리라. 차에서 내리자 2명의 보위부 요원이 저를 양쪽에서 잡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왔어요. 어둡고 습한 복도를 지나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좁은 방엔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중년의 보위부 간부가 들어왔어요. 나는 보위부 리정혁 대좌다. 김태준 동무 고생 많았네. 예상과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리정혁 대좌가 의자에 앉았어요. 자네 기자회견 잘 봤네. 당과 위대하신 수령님께 충성심을 보였어. 그런데 말이야. 리정혁 대좌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네가 제네바에서 누구를 만났나? 서방 외교관들과 업무상 만났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와 통화했나?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갔나?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선전물을 보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수령님의 은혜를 깨닫고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리정혁 대좌가 담배를 피우며 저를 쳐다봤어요. 김동무, 솔직하게 말하게 자네 남겨진 딸 때문 아닌가? 딸이 평양에 있으니까 돌아온 거 아닌가를 물어보는 게야?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리정혁 대좌가 웃었어요. 그래, 그렇다고 하세. 어쨌든 자네는 잘했어. 당에서도 자네를 높이 평가하고 있네. 조만간 표창도 받을 거야. 그런데 저희 금별이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리정혁 대좌가 담배를 껐어요. 지금 당중앙병동에 있네. 건강이 안 좋아서 입원시켰어. 걱정 말게, 당에서 잘 돌보고 있으니. 조사가 끝나면 면회하러 가보라고.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저는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어요. 제국주의 유혹에 흔들렸다가 정신 차렸습니다. 당과 수령님께 충성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리정혁 대좌가 말했습니다. 김동무 자네는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어. 내일부터 당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자유롭게 생활하게. 고맙습니다, 대좌 동무. 그리고 내일 딸을 만나도 되네. 평양인민병원 3층 소아과에 있어.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보이부 차량이 저를 태워줬어요. 병원은 낡았지만 평양에서는 꽤 좋은 편이었어요. 금별아. 침대에 누워있던 금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바이. 금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금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금별이 옷이 다 젖었어요. 아버지 무서웠어요. 보이부 아저씨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냐고요.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물어봤어요. 금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잖아. 금별이를 쓰다듬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무도 없는 평양 거리가 보였죠. 금별아,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금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여행 갈 거야. 남조선 가는 거예요? 저는 놀라 금별이를 봤어요. 어떻게 알았니? 아바이 친구가 그랬어요. 박성민 아주바이요. 아바이 없을 때 아주바이가 남조선 얘기해줬어요. 금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가고 싶어요. 여기 무서워요. 그날 오후 숙모 집으로 갔습니다. 태준 동무 돌아왔구만. 숙모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금별이 짐 좀 챙기려고요. 가져가게, 가져가. 금별이 방에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금별이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 제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가방에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많이 넣을 수 없었어요.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태준 동무 어디 가나? 숙모께서 물으셨어요. 신의주에 친척이 있어서요. 금별이 데리고 다녀올까 합니다. 그래? 좋은 일이네. 언제 떠나나? 내일 새벽 기차로요. 그날 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리차드슨이 준 평양 브로커 연락처였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봄비가 내립니다. 암호였어요.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평양역에서 만납시다. 라는 짧은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탈출이 시작되는 거였죠. 금별이가 아주 오랜만에 제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도시였죠. 불빛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저 어둠을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금별이와 함께 자유를 향해 가야 했어요. 숙모께서 주무시는 동안 집을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숙모님. 평양역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순찰대만 가끔 지나갔죠. 평양역에 도착했어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립니다. 제가 말했어요. 곧 날이 밝겠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신의주행 첫 기차는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표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금별이를 안고 기차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자 금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은 거예요?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야 해.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이 점점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기차는 6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북한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산, 논, 작은 마을들이 보였죠. 금별이가 빵을 조금씩 뜯어 먹었습니다. 맞은편 좌석에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계속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신의주요 친척집에 방문하러 갑니다. 따님이 참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여성이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계속 우리를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신의주역에 도착했어요. 금별이 손을 잡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역 광장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브로커가 말한 대로 여감 매점으로 갔습니다. 담배 한 갑 주십시오. 무슨 담배요? 봄비 담배요. 이번에도 암호였습니다. 매점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로 오십시오. 매점 뒤편으로 가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신의주는 낡은 도시였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텅 빈 상점들이 많았죠. 여기입니다. 남자가 작은 집 앞에 섰어요. 방 하나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오늘 밤 여기서 쉬십시오. 내일 다시 새벽 2시에 출발합니다. 압록강까지는 1시간 거리입니다. 남자가 나가고 저는 금별이를 안았어요. 여기서 좀 자자. 금별이를 눕혔습니다. 창문으로 압록강이 멀리 보였어요.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죠.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자가 다시 왔어요. 밥과 국을 가져왔습니다. 금별이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잘 들으십시오. 압록강은 지금 수위가 낮습니다. 걸어서 건널 수 있어요. 하지만 국경 경비대가 순찰합니다. 불빛 보이면 즉시 엎드려야 해요. 탈북자 보면 무조건 쏩니다. 특히 따님을 잘 보호하십시오. 남자가 검은색 옷을 꺼냈어요. 이걸 입으십시오. 밤에 덜 보이게입니다. 금별이도 검은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어느덧 새벽 1시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출발해야 합니다. 금별이를 깨웠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제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금별이 손을 꼭 잡았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 눈앞에 있었어요. 달빛에 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남자가 강 건너를 가리켰어요. 저기가 중국입니다. 1시간만 걸으면 도착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순찰대가 지나가니 불빛 보이면 물속에 엎드리십시오. 돈은 중국에서 받겠습니다. 제 동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행운을 빕니다. 악수를 하고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금별아 아빠 등에 엎여. 물이 무릎까지 찼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죠. 10분쯤 걸었을 때였어요.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어요. 금별아 엎드려. 숨 참아야 한다.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경비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금별이도 떨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불빛도 사라졌어요. 금별아, 이제 일어나. 물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추웠지만 계속 가야 했습니다. 20분을 더 걸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사람이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이 튀었어요. 금별아 엎드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빨리 달려. 총알이 계속 날아왔어요.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간지도 모르고 금별이를 업고 뛰었어요. 물장구를 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멈춰라. 총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금별이만 생각했어요. 수백 일 갔던 5분쯤 달렸을까요?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금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금별아. 이제 괜찮아. 뒤를 돌아봤어요. 북한 경비대가 강 건너에서 아직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어요. 중국 땅이니까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비췄어요. 차가 멈추고 남자가 내렸습니다. 김태준 동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내자입니다. 빨리 타십시오. 공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금별이와 함께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압록강이 멀어졌어요. 북한도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응, 이제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곳에 도착해. 금별이가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제 어깨는 계속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금별이를 구했으니까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중국 단동을 지나 베이징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다시 태국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금별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죠. 중국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베이징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브로커가 마련해준 곳이었죠. 어깨는 좀 어떻습니까?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병원은 못 가십니다. 공안에 신고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베이징 공항으로 갔습니다. 브로커가 위조 여권을 줬어요. 이걸로 태국까지 가십시오. 방콕에 우리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별이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어요. 아버지, 비행기 처음이에요. 그래? 무섭지 않아? 아니요, 신기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점점 작아졌어요. 중국도 이제 안녕이었습니다. 6시간 뒤 방콕에 도착했어요. 덥고 습한 날씨였습니다. 공항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태준 씨십니까? 한국 대사관으로 모시겠습니다. 차를 타고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방콕 거리는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걸었죠. 금별아, 저기 봐. 와, 사람이 정말 많아요.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머무시다가 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대사관에서 지냈어요. 조사도 받고 서류도 작성했습니다. 금별이는 처음 보는 모든 것에 신기해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텔레비전이야. 와, 신기해요. 색깔이 나와요. 북한에서는 텔레비전이 흑백이었거든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탈 날이 왔습니다. 금별아, 이제 진짜 자유로운 나라에 가는 거야. 비행기에서 금별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남조선은 어때요? 금별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어. 저도 의사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금별이가 원하면 뭐든 될 수 있어. 금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거대한 공항에 금별이가 놀랐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크다. 그치? 이게 남조선이야.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았어요. 환영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네바 때와는 달랐어요. 따뜻했고 존중해줬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님을 구하시느라 힘드셨죠?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갔어요.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12주 동안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금별이는 바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친구 생겼어요. 금별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국어 교육을 받았어요. 남북한 말이 많이 달랐거든요. 동무가 아니라 시라고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퓨터도 배우고 운전도 배웠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어요. 12주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정부에서 제공한 빌라로 이사했어요. 작은 투룸이었지만 우리에겐 천국이었습니다. 금별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와, 우리 집이에요? 응, 이제 우리만의 집이야. 금별이가 방방 뛰었어요. 저는 곧바로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일이었죠. 저는 북한 외교관 출신입니다. 제 딸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란 걸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따님을 위해 목숨 거신 거네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리차드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서기관님 잘 지내십니까?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유엔에서 증언할 의향 있으십니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요. 석 달 뒤 제네바로 갔어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특권을 누리던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제 딸이 인질이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 상황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제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수많은 가족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증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금별이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금별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 꿈이 생겼어요. 이번엔 무슨 꿈일까? 네, 아버지처럼 좋은 외교관이요. 북한 사람들 도와주는 외교관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넌 훌륭한 외교관이 될 거야.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 갔어요. 금별이와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금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말이죠. 저는 딸을 두고 망명했던 그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서 울부짖었던 그때를요.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어요. 그 작전이 있었기에 금별이와 함께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딸을 위해서라면 100번도 더 할 수 있습니다. 1000번도 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탈북자들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